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당 김준현입니다. BGM 깔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크리스 베일이라는 그 가수의 1974년 음원이 있습니다. I am the cosmos. 그 가사 어떻게 시작하냐면 네. 매일 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우주고 내가 바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밤마다 내가 우주다. 그렇죠. 뭐 인간을 이제 하나의 소우주로 표현하는 그런 굉장히 또 시적인 표현들도 많고. 오늘 다룰 영화들 두 편을 보고 나니까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내가 우주구나. 네. 우주에 갈 필요 없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뤄진 영화가 퍼스트맨 같은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우주 혹은 달을 향해서 바라보는 영화가 아폴로 13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달을 향한 인류의 꿈 이렇게 해서 달을 탐사했던 69년, 70년 이때 있었던 그런 빅 우주 이벤트를 다룬 두 편의 영화들을 함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또 이 방송국에 추석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추석하면 또 아, 그래 그런 거였어? 바로 그거예요, 몰랐어. 사실은. 네. 사실은 이제 달에서 정말 저기, 꿈에도 생각을 네, 못했어요. 이 저기 토끼들 나오는 그런 영화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달을 위한 이런 기획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난 굉장히 우주적이고 저희는 이제 기획할 때 한 가지로 안 해요. 항상 이 두 가지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존경합니다. 네. 자, 사실 뭐 달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달에 직접 이렇게 가기 전에 인류가 달에 관한 수많은 뭐 신화들, 뭐 아르테미스 신화도 있고 무슨 햇님 달림 신화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가 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탐사를 시작하고 관측을 시작하고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고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디디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달에 대한 이런 탐사 역사가 사실은 인류가 이 냉전 시대에 처음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50년대 말부터 한 70년대 중반까지 이 두 나라가 우주를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경쟁을 시작해서 갑자기 그 달에 가는 어떤 일들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를 다룬 두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달인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가깝기도 하고요. 네. 제일 근접한 목표이기 때문에 성취할 만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했던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냉전 시대이다 보니까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군비 증강하는 대신에 우주를 향한 군비 증강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을 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만큼 기술적인 우월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가하기 쉽지 않을 걸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달을 향해서 그 발자국을 내딛는 맞습니다. 걸로 그런 네. 걸 보여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적인 환경의 어떤 분위기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이 1969년 7월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 딱 정확히 올해 50주년이 됐거든요. 네. 역시 또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한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용이 주도해. 근데 이 50년간 사실은 달 착륙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도착했으면 지금쯤 달에 무슨 식민지를 건설한다거나 인간의 거주 환경을 만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대략 한 5, 60년 전으로 가게 되면 인류가 최초로 이게 날아다니는 탈 것을 타고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게 라이트 형제지 않습니까? 그게 1903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60년밖에 안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로 다시 50년 사이에는 별일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던 열기 같은 게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상황 속에 배태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달에 왜 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 우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선문답 같은 답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달 탐사 혹은 우주 탐사로부터 기획된 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진공 청소기라든지, 네. 그리고 찍찍이 같은 것들, 네. 그리고 그런 많은 생활에서 쓰이는 요소들이 우주 탐사를 하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쓰이기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 현재 쓰이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어쩌면 약간 부가소득 같은 것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달 탐사 혹은 우주 탐사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 아폴로 13에도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한번 아폴로 11호로 달 탐사 성공했는데 뭐하러 또 가요? 이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그 이후로 아무도 안 갔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어쨌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이 달 탐사가 속도가 이제 붙게 되는데 사실 이제 무인 달 탐사에 관해서는 전부 다 소련이 앞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뒤처지는 후발주자로서 굉장한 당혹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면 더 어려운 기술로 우리가 먼저 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계획이 그게 바로 아폴로 계획인데 그 아폴로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이벤트로 케네디가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그 최초의 계획이 이제 머큐리 프로젝트, 그 다음이 제미니 프로젝트, 그 다음이 아폴로 프로젝트인데 재밌는 것은 유인 우주선으로 각각 1인승, 2인승, 3인승인 거예요. 꼭 그렇게 나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에서 본다면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는 바로 머큐리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들이고 오늘 이 영화는 아폴로 11호, 아폴로 13호를 다룬 아폴로 계획을 다루는 영화들입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We set sail on this new sea because there is new knowledge to be gained. But why, some say, the moon? Why climb the highest mountain? 자, 그럼 오늘은 1분 브리핑은 또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아시아 오늘 1분 브리핑에 반을 해주셨고요. 네. 달 탐사하고 우주 탐사의 역사를 이걸 제가 준비하셨군요. 간략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약간 일단 경이감이 드는 네. 그런 비주얼입니다. 우주를 한번 그려봤고요. 네. 우주에 마치 스타워즈의 글씨가 박혀 있는 것처럼 글씨를 이렇게 쓰시지 기왕이면 하려고 너무 좁아가지고 그 효과가 그럼 스타워즈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 우주선이 뭘까? 아폴로 11일까? 아폴로 13일까? 그걸 보고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출 수 있어야죠.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저 우주선이 나오는 영화가 오늘 저의 최고 영화이기 때문에 네, 미리 저 우주선 스포일러를 해왔고요. 우주선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두 편의 영화에서 비롯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년대에 네. 어떤 그 미국의 우주 개발의 역사를 이 영화가 두 편의 영화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왼쪽이 소련의 개발의 역사, 오른쪽이 미국의 개발의 역사인데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서 계속 개발을 주도를 했는데 저는 재밌는 게 네. 63년부터 67년 그리고 67년부터 70년 저 빈 공간들 있잖아요. 네. 저 때 소련의 과학자와 미국의 과학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저 빈 공간이야말로 압박감 같은 거잖아요. 상대편이 얼마나 그렇죠. 많은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압박감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 압박감이 사실은 이 두 편의 영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있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나와 있지 않은 빈 공간, 까만 공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3개가 있는데 네. 67년에 2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아폴로 1호가 67년에 폭발하는 사고로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숨진 역사가 있었고요. 우주로 날아가기도 전에. 그렇죠. 네. 그리고 소련에서 역시 소유주 1호가 대기권에 돌입하다가 충돌한 사고가 있어서 한 명이 운명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6년 1월 28일에는 챌린저 폭발 사고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우주 역사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비극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제가 네. 이 우주에 대한 역사로 영화를 한 편 만들다면 어떤 걸 만들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폴로 11호 때 달 착륙을 2명이 했잖아요. 네. 버즈 올드린과 네. 닐 암스트롱이. 네. 그때 한 명이 뭐라고 했었냐. 마이클 콜린스. 콜린스는 네. 달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혼자서 달 궤도를 돌면서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달 착륙 50년을 맞이해서 마이클 콜린스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때 나는 뭐라고 했었냐. 네. 3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내가 혼자 뭘 했었냐면 정말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30억 명의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너무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나는 따뜻한 커피도 한 잔 마셨다. 라고 하는데 멋있네요. 저는 마이클 콜린스가 혼자 정말 전 우주에서 혼자서 보냈던 그 시간을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을까. 윌 조던이 만들었잖아요, 마이클 콜린스. 만들었어요? 아니요, 다른 동명이인이죠. 완전히 다른. 나 놀랐어 지금. 나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요, 진짜 딱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김중혁 작가님 답다 이런. 헐리우드스럽진 않겠지만 네. 혼자만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전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어쩌면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래비티와 마션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 콜린스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똑같이 우주까지 어렵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착륙 방법 자체가 모선이 있고 모선에서 분리돼서 착륙선이 있는데 세 명이 날아간 다음에 착륙 자체는 두 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날아가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달 앞에까지 갔는데 그걸 밟아보지 못하는 밟는 기회를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약간 저 같은 박차가 사람이죠. 받쳐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고 나는 굳이 달 안 밟아도 돼. 뭐 온 것만으로 충분하고 커피 한 혼자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는 게 좋아. 멋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약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 11에는 성향이 다른 3명이 탑니다. 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은 약간 진지한 사람이었고 버즈 올드린은 좀 농담도 유쾌한 잘하고, 사람이었고 네. 마이클 콜린스는 받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3명이 완벽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락밴드도 좋겠네요. 네. 네. These are extraordinary times. Time for a great new American enterprise. Time for this nation to take a clearly leading role in space achievement, which in many ways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퍼스트맨입니다. 나온 거는 훨씬 더 최근에 네. 저희가 막 따끈따끈하게 기억하는 그런 영화이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더 먼저인 거죠. 네, 영화당에서 영화당이 사랑하는 감독이죠. 데이미안 셔젤 감독이 전작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작을 다 했고 심지어 한 편만 다룬 맞아요. 영화가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라라랜드를 다뤘기 때문에 정말 영화당에 많은 영광을 입으신 분이죠. 그래봤자 전작이라고 해봤자 세 편이에요. 네. 세 편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이미안 셔젤의 세 번째 작품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이전 영화하고 완전히 달라서 네. 굉장히 많이 놀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다루려는 소재는 맞아요. 라라랜드와 이 플래시와 완전 달라서 좀 의아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역시 셔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데이미안 셔젤은 정말 소리를 잘 쓰는 거예요. 저는 이 퍼스트맨에서 제일 독특한 점은 소리인 것 같거든요. 우주에 나갈 때의 소리, 기계들이 부서질 때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너무 잘 입혀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감각에 대한 영화인 것 같고 우주로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주에 나갈 때의 감각이란 어떤 감각일까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미안 셔젤 영화 중에서 앞에 두 영화는 다 음악 영화로 유명한데 이 영화는 음악 영화가 아니고 네. 또 앞에 두 영화는 직접 각본을 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각본을 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 우주를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걸 관객에게 확실하게 체험시키는데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우주선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철덩어리인가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주선 생각하면 첨단 과학의 집약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선을 당시에 탔던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제미니 8호인가요? 이걸 탈 때 갑자기 출발 직전에 응급 상황이 생기니까 제크 나이프로 해결을 하거든요. 저렇게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우주를 향해서 이제 지구에서 발사해서 날아갈 때도 이게 얼마나 거대한 철덩어리가 막 흔들리면서 소리들이 나는지를 그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갔을 때도 이제 주인공이 날아가는 것을 이 체험 입장으로 보여준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이제 우주를 다루는 방식이 만약에 이제 스파이 스릴러 같은 영화의 장르를 본다면 스파이 영화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는 007 시리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스파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스파이들은 뭘 하는가를 알려면 예를 들면 무슨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든지 모스트 원티드 맨 같은 영화를 봐야 되는데 바로 이 영화가 그런 영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우주인들이 볼 수 없는 우주 풍경을 그동안의 영화들은 보여줬거든요. 우주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이 멋있게 솟아오르는 거 발사되는 순간 우주를 유영할 때 이거 아름다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정작 우주인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좁은 선내에 갇혀서 바로 이 영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아폴로 11호가 착륙하기 직전까지는 바깥에서 우주선을 비춰주는 풍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떨리는 게 뭔가 하면 그 계기판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날아갈 때 와 우주 이렇게 멋있구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급박한 순간에 계기판을 보겠습니까? 이 사람은 계기판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진짜 우주 비행사가 뭘 체험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36,000 feet per second. You are now leaving Earth orbit. Apollo 11, Roger.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데이미언 셔젤이라는 그 감독의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한 미학적인 배짱 이런 거에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건은 단순히 이제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 정말 인류의 우주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인류 역사에 남는 그런 빅 이벤트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장 큰 빅 이벤트를 소재로 해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내밀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정말 배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기존의 그 할리우드 역사를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이 빅 이벤트를 왜 영화를 안 했지? 아폴로 11호를 제대로 다룬 최초의 영화거든요. 오히려 아폴로 13을 다룬 영화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영화를 처음 다루면서 이렇게 배짱 두둑하게 그 계획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재로 삼지 않고, 이건 그냥 이야기거리만 갖고 온 상황에서 닐 암스트롱의 내면에만 집중하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어떤 그 미학적인 목표라는 것이 정말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저는 놀라웠던 게 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한 사람을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끔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달에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우리 같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에 왜 가느냐? 그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 닐 암스트롱은 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라는 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사건이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오랜 우주 비행사로서의 꿈인 인류의 꿈을 대신해서 달에 직접 걷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엄청난 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상처가 있죠.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어린 딸, 사랑했던 딸이었던 카렌이라는 딸의 죽음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외면적인 목표이고 내면적인 상처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이 플롯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배짱 좋게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모두 아는 얘기거든요. 인류가 달에 성공했다,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다라고 제가 말해도 스포일러가 안 되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처음 하셨어요? 버즈 올드린이 뭔지 밟은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물의 내면에만 집중하니까, 인물의 내면이라는 건 보통 대화가 아닌 이상, 대화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깔아둬야 되는 어떤 맥락이라는 게 있지만, 인물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는 맥락을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편적이면서 개인적인 그런 화법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인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딸을 잃은 일이잖아요. 초반에 나오는데 그 사건도 굉장히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영화에서 보시면 아마 아픈 딸인 것 같고, 딸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딸을 사랑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딸의 장례식 장면이거든요. 심지어는 딸이 왜 죽었는지조차 영화에서는 제대로 묘사가 안 돼요. 뇌종양인 것으로 나오는데 그걸 영화에서는 제대로 묘사하지는 않는 거죠.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인물의 마음속에서 막 거의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진 것 같은 그런 파편으로서 그런 상처라든지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화법은 사실은 아폴로 11호의 어떤 장대한 우주적인 이벤트를 기대하고 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은 셔젤의 목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초반부에 나사의 아폴로, 그 이전의 프로젝트에 면접을 보러 온 닐 암스트롱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우주에 나가야 되냐고 했을 때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Why do you think space flight's important? When you get a different vantage point, it changes your perspective. 어쩌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닐 암스트롱의 여정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딸을 잃었던 상실감 있죠. 그리고 동료들이 계속 그 사고 때문에 죽습니다. 함께 일했고 친했던 동료가 죽어가는 걸 봐야 했던 닐 암스트롱의 상실감 같은 것들을 마지막에 달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그 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인간의 아픔이라는 것, 상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일지를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닐 암스트롱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추구했던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닐 암스트롱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잖아요. 말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동료들이 갑자기 죽었다,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는 통보를 항상 이제 전화로 받거나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든요. 워낙 그런 걸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동료가 죽었다는 전화를 끊고 나서 보면 들고 있던 포도주 잔이 깨져서 박살이 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영화가 시작을 딱 보면 이 영화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일단 비행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강하기 10초 전, 20초 전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시작하고 그러다가 바로 하강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뭔가 잘못되죠. 기체가 고장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하비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 비행 영화로 달에 갔다 오는 위대한 성취라는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 정작 인물이 기체가 고장나서 하강하기 직전에 기다리는 초조한 상황 막 항하게 되는데 관제탑에서 지금 위치가 어딘가 물어보게 되는데 위치를 몰라서 답변을 못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첫 장면만 봐도 사실은 어디에 목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미언 샤젤의 주제를 사실은 고스란히 세 편째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미언 샤젤이 관계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꿈에 미치도록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서투른 사람들이에요. 세 편 모두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일에서의 꿈에서의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온건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최근에 오는 영화들일수록 점점 더 자기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망실해버린 것을 자꾸 떠올리는 식으로 점점점 분위기들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 꿈과 어떤 그런 어떤 나머지 어떤 그 자기 삶의 부분들하고 이 관계를 얘기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두 편의 영화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개인적인 꿈인 거죠. 네. 두 편 다. 근데 이 영화에 오면 그 꿈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한테 의미가 있는 거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다시 그 질문을 이 영화에 와서 고쳐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이런 거대한 꿈을 꿀 때조차 그것과 어떤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의 나머지 그 삶과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라고 묻는 영화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달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은 그 말이잖아요. 암스트롱이 아마 준비했겠지만 네. 달을 딱 뒤져서 한 말인데 한 인간에게는 굉장히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는 말이 유명해서 이제 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 말을 순서를 바꾸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인류 전체의 거대한 보폭조차도 그것을 이뤄낸 한 사람한테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의 닐 암스트롱의 아픈 내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인류 전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네. 한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도약의 순간이었다라고 닐 암스트롱이 약간 속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저한테 들렸거든요. 치유라는 의미에서 보면 네, 그 순간 자기에게 느껴지는 그 도약이라는 건 중력의 상태에서 무중력의 상태로 간 거였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큰 도약이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그 달에 도착한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거의 정신적인 거대한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헬멧이었어요. 헬멧에 달의 그림자가 이제 달이 표면이 비치게 되는 건데 이 표면이 비치는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 비치는 것은 사실은 집중적으로 두 가지가 비치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표면이 비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표면에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달에서는 광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그림자가 또 비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우리 관객 입장에서 이 남자를 볼 때, 달에 도착한 남자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건가? 헬멧에 비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헬멧에 비쳐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가 보고 있는 것으로 대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달 표면, 또 하나는 자기 그림자인 거죠. 달 표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류의 어떤 거대한 꿈 같은 것의 실현이었을 것이고 그림자라는 건 그 과정에서 자기가 망실해버렸던 굉장히 안타까운 대가 같은 거겠죠. 그 남자는 항상 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관객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닐은 바로 그 두 가지로 대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영화의 대사들이 참 좋은데요. 네. 그중에서 말씀해 주신 그 장면하고 연결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혼자 닐 암스트롱이 외로워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뒷마당에 혼자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친구가 와서 맞아요. 위로를 해주려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Do you think I'm standing out here in the backyard because I want to talk to somebody? 정말 싸늘한 말이죠. 그렇죠.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날 건드리지 마. 근데 어쩌면 이 말은 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에 왔을 것 같나? 아니야. 난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라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 대사조차도 어쩌면 개인적인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보여주는 대사가 아닌가. 바로 그래서 이 영화는 달 착륙이라는 그런 거대한 이벤트를 개인적인 어떤 일로 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이제 영화 개봉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달에 그 성조기 꽂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딸의 팔찌를 그 분화구에다 던지게 되는 장면을 영화가 보여주는 이유인 거죠. 문제 장면이죠. 네. 달에다가 쓰레기를 버린 최초의 인간.